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는 국권수호 운동의 또 다른 흐름,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의병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런데 당시엔 의병 활동을 안 좋게 바라봤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본과 싸우는 거 좋아. 그런데 그게 가능해? 일본 지금 강하잖아. 무작정 덤비면 해결이 돼? 결국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병이 무모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때문에 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력, 힘을 키워 일본이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이처럼 실력을 키우자는 운동이 애국계몽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체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보안회입니다. 1904년에 만들어진 보안회는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단체라는 뜻인데요. 이 시기 대한제국에서는 일본에 의해 한일의정서가 체결됩니다. 한일의정서가 뭐야? 군용지를 약탈한 거잖아. 이때부터 일본은 우리의 땅에 관심을 가지고 빼앗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황무지를 개간하겠다면서 황무지를 일본에게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그거는 안 돼 하면서 반대 운동을 펼쳤던 것이 보안회였어. 이를 통해 황무지 개간권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보안회는 이를 계기로 일본의 압력을 받아 해산이 되었습니다. 보안회 이후에는 헌정연구회가 만들어지고요. 1905년에 만들어진 헌정연구회는 헌법과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어. 자, 그런데 1905년에 무슨 사건이 있어?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어 외교권을 빼앗겼죠. 그런데 이때 일진회라는 친일 단체가 을사늑약을 찬성하고 다닌 거야. 그러자 헌정연구회는 이 일진회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체가 됩니다. 그 뒤 헌정연구회를 계승해 1906년에는 대한자강회가 만들어지고요. 대한자강회는 대한이 독립하려면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어. 당시 대한자강회 취지문을 보면 나라의 독립은 자강, 힘을 키우는 것에 달려있어. 그리고 그 자강의 방법은 교육과 산업의 발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대한자강회는 러시아까지 이긴 일본에게 무력으로 싸우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실력을 키워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실력은 무엇을 통해서?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기르자고 했던 단체예요. 또한 전국적으로 지회라는 조직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컸고요. 월보라고 하는 잡지도 만들고 강연도 하면서 백성들을 계몽시켜 힘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07년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하자 이것을 반대하다가 통감부의 탄압을 받아 강제로 해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단체는 신민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해요. 신민회는 1907년에 안창호와 양기탁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는데요. 이 단체의 첫 번째 특징은 비밀결사라는 거야. 진짜 윗대가리 빼고는 서로 누가 신민회 회원인지조차 모르는 비밀단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숨겼던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눈에 피하기 위해서겠죠. 을사늑약 체결 이후 심해진 일본의 탄압으로 합법적인 활동이 어려워지자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공화정을 지향했다는 거예요. 공화정이 뭐야? 황제가 없는 거지. 당시 대부분 애국계몽 단체들은 입헌군주제를 지향해요. 왜냐하면 지금 고종이 뻔히 살아있는데 없애자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런데 신민회는 달랐어. 학습지 사료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 밑줄 친 자유문명국. 자, 이게 바로 공화정체의 근대 국민국가를 의미하는 거야. 즉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공화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우리의 실력을 키우려는 활동을 했어. 먼저 교육 부분에서는 학교를 세웁니다.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등 전국적으로 약 100개 정도 굉장히 많은 학교를 세워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산업 부분에서는 회사를 만들었어.
대표적으로 태극서관, 요즘으로 치면 서점, 출판사 같은 거고요. 또 자기 회사,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야.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산업을 일으켜 부국강병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민회는 이전의 단체들과는 다르게 무장투쟁도 준비해요. 이게 네 번째 특징인데요. 1909년쯤 되면 일제의 탄압이 더 심해지고 곧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될 그럴 위기야. 그러자 신민회는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힘들어.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는 군사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본의 눈을 피해 준비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국외에 독립운동을 위한 기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곳이 남만주의 삼원보였습니다. 이곳에 무관학교를 세워 일본과 맞서 싸울 독립군을 키우려고 했어. 하지만 이러한 신민회, 일제가 가만히 냅두겠니? 당연히 탄압 들어가고요. 1911년에 일제는 사건을 하나 꾸밉니다. 바로 안중근의 사촌동생인 안명근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되자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고 조작을 한 거야. 이것을 계기로 관련자들을 잡아들이는데 무려 600명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 중에 105명에게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려요. 자, 이것이 105인 사건인데요. 이때 잡힌 600명의 사람들 중에 신민회 회원들이 많이 있었던 거야. 결국 이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체가 됩니다. 이처럼 애국개몽운동은 민중들의 근대의식을 일깨우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산업을 육성해 경제적 자립을 이뤄 나라를 지키려 한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식인들은 사회 진화론에 너무 빠져서 실력 양성만을 강조했어. 사회 진화론이란 강한 나라가 승리하고 약한 나라는 패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한 나라가 돼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강하면 약한 나라를 지배해도 되는 거야? 만약 조선이 강해지면 또 다른 약한 나라를 지배해도 돼? 아니잖아. 하지만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 그러면 결국 일본이 강하니까 조선을 지배해도 괜찮겠네?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의병투쟁이 무모하다고 비판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주제는 근대 문물과 사회 문화의 변화입니다. 자, 먼저 근대 시설을 볼게요. 개항 이후 우리나라는 통리기무하문을 중심으로 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들이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청에 갔다가 돌아온 영선사들이 만든 근대적 무기공장인 기기창, 그리고 신문을 만드는 방문국, 화폐를 만드는 전환국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있습니다. 통신으로는 우체국인 우정총국을 만들었죠. 그런데 하필 갑신정변이 터지는 바람에 중단이 되고 이후 을미개혁 때 우체사를 설립하면서 우편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요. 또 전보를 보내는 전신이 만들어지면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할 수도 있었고 그 뒤 전신을 기반으로 좀 더 고난이도의 기술, 전화도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 기술이 도입되면서 1887년 굉장히 빠른 시기에 경복궁에 전등이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은 후에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보내잖아. 그런데 미국에 간 사절단이 거리에 들어오는 전등을 보고 반한 거야. 그래서 조선에 돌아오자마자 고종에게 한밤중에도 밝게 있을 수 있는 전구 얘기를 한 거지. 그런데 당시 고종은 밤중에 일어난 이모곤란, 갑신정변을 겪으면서 밤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어. 그런데 밤에도 빛을 밝힐 수 있다니 얼마나 솔깃했겠어요. 바로 1884년에 에디슨에게 전기불을 밝히고 싶다고 편지를 보낸 거야. 그 결과 에디슨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이 전등을 설치하기 위해 조선에 오기로 했는데 일이 생기는 바람에 못 오고 대신 기술자 맥케이를 보내요. 그래서 1887년 경복궁에 설치를 한 거지. 큰 소리와 함께 궁궐 곳곳에 설치된 유리 기둥에 수백 개의 전구가 점등되면서 눈부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캄캄한 밤이 대낮처럼 밝아지자 고종과 관리들은 전등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이때 에디슨 회사에서 파견한 윌리엄 맥케이는 총기 오발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조선에 직접 왔다면 에디슨이 죽었을지도 모르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1898년 대한제국 시기 최초의 전기회사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어 전기사업을 주도하게 되고 1899년에는 서울의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오고 가는 전차가 개통이 됩니다. 당시 첫 전차 운행은 서울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대. 거대한 전차가 스스로 움직이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전차를 따라다녀서 전차를 지키기 위해 군대와 경찰이 동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1900년에는 가로등도 설치하는데요. 처음에는 상점들이 많아서 항상 사람들이 붐비는 종로에 딱 3개가 설치되었대. 3개면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야. 신기해하는 사람도 있고 무서워서 빛을 보고 달아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놀래서 기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도도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서울과 인천을 오고 가는 경인선이었고요. 이후 러일 전쟁을 위해서 경부선과 경의선이 만들어집니다. 당시 기차의 속도는 시속 20km에 불과했지만 이것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였어. 전에는 걸어서 10시간 걸리던 거리를 기차를 타면 53분이면 도착한다고 생각을 해봐. 물자 유통이나 인적 교류 측면에서 얼마나 편리해. 하지만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야. 이게 경인선 도입 기념식 장면인데요. 열차에 걸린 국기가 어느 나라 거니? 미국과 일본의 국기죠. 일본에 의해 부설된 철도는 조선인들의 삶에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사실 철도는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시설이었어. 러일 전쟁과 대륙 침략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든 거지. 게다가 일본은 조선에 철도를 설치하려고 많은 토지를 약탈했고요.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집과 땅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도를 통해 조선에서 수탈한 많은 물자들이 일본으로 갔어. 즉 당시 철도는 정치, 경제, 군사적 침략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고 그래서 이러한 철도의 침략성을 파악한 애국지사들은 철도 설치를 방해하거나 선로를 파괴하기도 했는데요. 체포된 사람들은 이렇게 잔혹하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언론.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입니다. 여기서 순보란 열흘마다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란 뜻이고요. 나라에서 방문국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찍어낸 신문이야. 때문에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담았겠죠. 즉 한성순보는 개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거야. 국가에서 관리들에게 알릴 사항을 전달하는 관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독자는 주로 관리들이었고요. 관리들에게는 사실 한글보다는 한문이 더 익숙해. 그렇기 때문에 순한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한성순보는 급진개화파들이 도입을 한 거였거든. 때문에 급진개화파가 갑신정변으로 망하게 되면서 한성순보도 이때 함께 중단이 됩니다. 그 다음 아관파천 이후 나온 신문이 독립신문. 누가 만들었죠? 서재필이 독립협회에서 만들었던 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은 최초의 민간신문인데 민중을 계몽하려는 내용들이 많았어. 때문에 민중들이 읽을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한글판으로 만들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일을 외국에도 알리기 위해 영문판으로도 발행을 했습니다. 또 대한제국 시기에도 여러 신문이 만들어졌어. 바로 제국신문과 황성신문. 이때 나온 신문의 특징은 이 시기가 대한제국, 황제의 나라잖아. 그래서 신문 이름에도 이렇게 황제가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쓰여 있어요. 한글이니까 일반 서민들이 읽기에 참 좋겠죠. 서민들과 부녀자들이 많이 읽었던 신문입니다. 반면에 황성신문은 주로 유생들, 그 당시 지식인들이 주로 봤던 신문이라 한문이 많아 국어와 한문을 좀 섞은 국한문 혼용체였고요.
이 신문에서는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을 때 장지연이 시랴 방성대국이라는 글을 실어 을사늑약을 비판하면서 외교권을 빼앗긴 상황에 대한 원통함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러일 전쟁이 있었던 1904년에 만들어진 신문이 대한매일신보, 영국인 베델과 양기탁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고요. 이 신문은 사장이 베델이라는 영국인이잖아. 당시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건드리질 못해요. 탄압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는 일본에 대한 비판이 좀 셌고요. 또 양기탁이 함께 발행한 신문이기 때문에 양기탁이 만들었던 단체 신민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기관지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을 홍보하기도 하고요. 다른 신문과는 달리 의병운동을 긍정적으로 보도하며 좋은 기사를 쓰기도 했어. 마지막은 교육입니다. 개항 후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근대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학교는 개항 직후 개항장이었던 원산에서 만든 원산학사였습니다. 당시 원산에 일본 상인들이 들어오자 원산에 살던 백성들은 일본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야. 그 결과 1883년 원산학사라는 사립학교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는 외국어, 법률, 지리와 같은 학문을 배웠습니다. 같은 해 나라에서도 외국어 교육기관인 동문학을 만들어 영어와 일본어를 교육시켰고요. 1886년에는 근대식 공립학교로는 최초로 유경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유경공원에서는 미국인 강사를 데리고 와서 현지 관리와 양반 자재 등 당시 엘리트들에게 영어, 수학, 지리학 등의 근대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외에도 이 시기 서양의 선교사들도 조선에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도 만들어집니다. 이후 제2차 가부개혁 시기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며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고요. 그 결과 한성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어 학교 등 여러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 뒤 광무개혁 시기에는 상공업 진흥에 관심을 보이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실업학교가 만들어졌고요. 1900년대 을사늑약 전후로는 애국개몽운동이 전개되면서 당시 지도자들은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교육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많은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근대 언론과 교육을 통해 민중을 계몽하고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애국개몽운동과 함께 근대 문물로 인한 사회 문화 변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항 직후 열강의 경제 침탈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